중국의 19차 당대회가 어제 개막을 했습니다. 시진핑이 치국 이정, 노자 도덕경에 그 이정 치국이라는 말이 나오죠. 57장인가에. 이건 뭐 딴 말이 아니라 결국 나라를, 정치를 다스리는 어떤 이념, 색깔을 이야기하는데요. 시진핑이 이번에 19차 당대회를 통해서 자신의 임기 2기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권한을 모택동 덩서평 같은 중국 공산당의 명예의 전당에 올라있는 두 원로의 위치에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도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겠다. 그래서 자기가 이야기하는 치국이정이라는 그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중국을 잘 살게 하기 위한, 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어떤 안을 중국의 당에, 공산당의 헌장에 받겠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가주석 이외에 공산당 주석도 하겠다. 지금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2050년에는 세계의 선두 국가가 되겠다면서 중국의 꿈, 중국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은 어제 자주색 넥타이를 메고 나왔어요. 중국의 자주색은 황실에서 황제가 입는 색깔이다. 이런 건데 3시간 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자신의 이 미래 비전 플랜을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시진핑 좌우에는 강택민 전 주석 그리고 후진타오 전 주석이 있었는데요. 과연 시진핑의 뜻대로 될 건지가 궁금한데요. 또 후추나 광동성 서기, 또 천민월 충칭시 서기, 이런 사람이 둘이가 자기 시진핑 다음에 이제 5년이면 시진핑 임기는 끝나고 그 이후에 이번에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올라가 있다가 그 둘 중에 한 명이 당의 주석으로 가고 한 명은 총리로 가고 이런 계획이 중국 내부의 원로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진핑이 이번에 둘 다 배제를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리 될지 안 될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사람도 빼고 네 사람도 같이 빼자. 상무위원회에서. 그러면서 사실상 자기가 임기 2기 동안에 독재를 강화해서 이 부국 강병을 한다는 핑계로 이제는 자기 임기를 3차까지도 하는, 4차까지도 하는 이런 식으로 정말로 임기가 무한한 그런 독재자를 꿈꾸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공산당의 권력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당원은 한 8,900만 명가량 됩니다. 그 당원들이 직능이고 지역별로 대표를 2,300명쯤 구성하고 있어요. 이 대표들이 중에서 이제 중앙위원을 205명을 뽑습니다. 이 중앙위원 안에는 정치국원이나 상무위원이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것보다 높은 단계에 있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포함됩니다. 그래서 200명이 좀 넘는 중앙위원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소수의 중국을 통치해 나갈 초엘리트를 25명을 정치국 위원으로 이렇게 뽑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는 상무위원으로 7명을 뽑고 상무위원 7명 중에 1명이 중국 정부의 정부의 주석과 당의 총서기를 맡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중국 공산당의 당원은 89,000명, 중국 공산당의 지역 직능별로 대표는 2,300명, 그 중에서 205명의 중앙위원이 있고, 이제 이거부터는 중앙에서 끌고 가는 실세지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핵심을 25명을 추리고, 그 25명 안에서 중국 정부를 과도적으로 나누어서 지배해 가야 될 상무위원 7명을 추리고, 상무위원 7명 중에서 1명이 당 총서기와 국가주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무위원 7명 안에 누구를 집어넣는가가
중국 공산당의 공청단이라 부르는 조직, 태자방이라 부르는 조직, 상하이방이라고 부르는 조직, 전직 주석 그리고 현직 주석 간에 아주 치열한 암투가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국가주석하고 총리, 경제를 맡는 또 이 부총리 이런 사람들은 3명은 거의 뭐 상무위원 안에 들어가고 또 전체 당의 이 규리, 서기 그러니까 왕치상 같은 경우에도 4명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이 3명을 뽑는 게임인데 지금 왕치산이 나이 때문에 그 뭐 68세인가 이렇게 올라가면 물러나야 되고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물러난다니까 그러면 이번에 한 4자리 정도가 바뀌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은요 자기가 내건 이 캐치프레이즈가 그동안에는 소강이었습니다. 샤오캉이라고 중국말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먹고 사는데 지금 안온 자적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간다. 그게 언제냐? 2020년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2020년까지 그걸 한 다음에 2020년부터 2035년까지 1단계 동안에는 기본적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해서 경제, 과학, 기술 등이 이 발달한 혁신적인 국가를 만들고 이 기초 위에 15년을 더해서 2050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완성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강국의 꿈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국가뿐만 아니라 중국군을 강군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2020년까지 기계화 정보화에서 강군을 이룩한 다음에 2035년까지 국방군대 현대화를 실현하고 2050년에 세계 인류의 군대가 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 2기 시대는 한마디로 시진핑이 중국을 세계 최강국으로 중국 군대를 세계 최강군으로 만들겠다는 환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저거 쥐꼬라지나 내부에 썩어 문드러지는 부패들을 또 자기 내부에 잘못된 시스템과 제도 이런 것들은 생각을 안 하고 중국 국민들한테 쇼를 하고 있는 거죠. 중국 사람들은 외면만 보면 엄청 강국처럼 느끼고 한국 사람들이 거기 혹해서 한국 역대 정권이 친중 정책으로 일갈하다가 오늘날 이꼴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자기 국민들한테는 외부의 정보를 차단하고 중국에 썩어 문드러진 부분, 중국 지도층의 부패상은 감추고 마치 공산당이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할 수 있을 것처럼 환상을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공산당이 사실상 공산주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변형된 한마디로 권위적 유교주의를 통해서 국민들을 통제에 끌어가는 나라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세계 최고 강국 강군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하고 무한 경쟁을 해서 갈등을 통해서라도 미국을 꺾어보겠다라는 시각이 시진핑 2기에서는 지배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은 자기의 사상을 중국 특색이 있는 새로운 신사회주의라고 69번을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 자리에 시진핑이 31,900자의 연설 보고서를 읽었는데 91세 장쩌민이 이걸 갖다가 돋보기를 들고 다 지켜보고 있고 지금 중국의 자기 후계자로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 천민을과 후춘화도 이 자리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 좀 특이한 것은 시진핑의 척근이라고 시진핑이 미는 천민을은 보고서에 열심히 줄치면서 경청했는데 후춘화는 고개를 거의 안 들고 자리를 지켰다는데 시진핑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기 주석 후보로 이번에 상무위원회에 꼽았다가 5년 뒤에는 국가주석으로 올리려고 하는 후춘화가 사실상 실각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조금은 드네요. 그런데 중국 이런 당 대회를 취재하기 위해서 간 외신 기자들하고 중국의 젊은 층을 대표하는 공산당 간부들하고 이렇게
이 언론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70년대생, 80년대생, 90년대생으로 불리우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25세 여성, 90년대생이겠죠. 조국이 계속 강성해지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발전의 기회를 더 주고 있다라는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이 북한이나요, 중국이나 거의 유사해요. 제가 볼 때요. 지배하고 통제하는 행태가요. 그래서 기자가 여러분에게 가장 큰 행운이 뭐냐고 묻자 39세 여성 당원은 매일 평화로운 태양 아래 목욕하는 행복한 생활과 국가의 발전 덕분에 우리가 더욱 존중받게 된 것이라고 자랑스러워했고요. 34세 남성 당원은 강대한 조국이 우리에게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자신감을 줬다. 해에서 고개를 들고 가슴을 펴고 생활할 수 있게 해줬다 했고, 그러면서 앵무새처럼 당의 선전물에 적힌 글귀를 반복해서 읽더라는 겁니다. 한 외신 기자가 당 기청 간부로서 시진핑 주석의 당 중앙 핵심 지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시 총서기가 인민의 마음속에 있는 걸 느꼈다면서 시진핑의 위대한 업적만 열거하더라는 겁니다. 시진핑이 지금 당에서 어떻게 권력을 장악해 가느냐 이런 질문을 우회적으로 한 거죠. 자, 행사 뒤에 베이징의 거리에서 20대 젊은이를 만나서 이런 핵심 당원, 청년 당원들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니 젊은 당원들과 생각이 다르다면서 중국이 발전한 것은 확실하지만 그들의 말은 지나치게 교조적이고 알맹이가 없다고 하거나 당과 국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런데 현실에서 저런 사람은 많지가 않다. 또 다른 사람은 당 기청 대표들처럼 눈앞의 것만 보면 안 된다. 그들은 지나치게 아름답게 본다. 하지만 중국의 지역 발전은 불균형 발전을 하고 있고 환경오염은 심각하고 그래서 자신을 성찰하며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야 대국의 품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대중들은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중국 공산당원은 13억 인구에서 8,900만쯤 되니까 6.8%고 그 중에 2280명 당 대표들은 0.00017 0점하고 0을 3개 붙이고 17%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이 당대표 2280명은요, 투표를 중앙위원 205명입니까? 그것만 뽑는 투표만 할 뿐이지, 그 위에 투표를 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주석, 상무위원 7명, 정치국은 25명은 저들끼리, 당 수뇌부끼리 합의를 해서 막후에서 절충해서 뽑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조차도 황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단 한 번도 최고 지도자를 스스로 뽑은 적이 없는 중국에서 그런 신사회주의의 성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좀 웃기는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발표하기 직전까지요. 중국을 끌어갈 상무위원 7명이 누군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이거 누가 정하느냐? 공산당의 원로들끼리 모여서 정한다는 거예요. 자, 중국의 상무위원쯤 되면 한국의 부총리급 이상과 산부 요인쯤 되는 사람들의 합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대통령부터 산부 요인, 그리고 뭐 총리, 부총리 이 정도 해서 상무위원 7명이라고 보고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라를 끌어가는 리더들을 국민들은 또 국민들의 대표자들은 뽑을 수가 없고 누가 어떻게 주장을 해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는가를 알 수도 없는 이런 시스템이 정상적인 국가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리고요, 김정은이나 시진핑이 솔직히 말하면 민주주의의 원칙에서 봤을 때 뭐가 다른가? 저는 전혀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자, 이 노회한 여우 같은 시진핑이 지금 미국에 빨리 죽어야 될 키신저 같은 늙은 정치 거강꾼, 과거 중국의 이해를 위해서 베트남도 팔아먹었고 대만도 팔아먹은
이 거강꾼을 이용을 해서 트럼프한테 싹 미끼를 던집니다. 어떤 미끼를 던졌느냐. 자, 북한을 중국이 통제할 거니까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국을 중국의 어떤 영역 안에서 중국의 기득권을 보장을 해주라. 정말 우리로서는 더럽게 기분 나쁜 일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시진핑이 김정은을 제거한다라는 부분이 나중에는 변질될 거고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라는 부분만 협상의 과정에서 남을 거라는 것을 키신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과거에 이 사람이 파리 협정을 통해서 지는 노벨 평화상 받고 베트남에 있는 미군을 수십만 명을 철수시킬 때 뭐라고 했습니까? 베트남은 안전을 보장받을 거라고 사기를 쳤습니다. 나중에 남은 것은요, 적화밖에 남지 않았고 79년에 중국과 미국이 수교를 할 때 비밀을 유지하다가 막판에 헌신짝처럼 대만을 내던져 버렸고요. 그리고 그 뒤부터 대만은 그 존재 자체가 국가로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버텨오고 있습니다. 자, 시진핑이 지금 키신저를 통해 가지고 미국이 중국 당대회를 하기 전에 혹시 북한을 칠까봐 미끼를 던졌습니다. 자, 이제 시진핑이 황제의 지위에 올라서 자기가 지금 중국을 이제는 1인 독재로 통치하겠다고 가는 신사회주의, 특색 있는 사회주의를 만들겠다고 하는 시점이 되면 미국과 한국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저는 매우 궁금한데요. 지금 미국 내에서는 중국이 독재 국가로서 김정은 체제처럼 가면서 더욱더 대외적으로 공세적이고 강경한 모습을 띠기 전에, 그러면서 중국이 더 덩치가 커지기 전에, 중국의 권력이 한 사람에게 더 집중되기 전에 중국을 한번 꺾어놔야 된다라는 미국 내부에 지금 보수층의 시각이 매우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중국을 이참에 꺾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시진핑이 2기가 시작된 이후에 2, 3개월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년 한 1월 달까지 이 지금 몇 달이 한반도에는 앞으로 대한민국을 생존을 좌우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시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자들은, 한국의 언론들은 시진핑이 북한을 통제해서 대북 핵 문제를 완화시키고 협상 국면으로 끌어내고 또 미국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한국에 대해서도 사드 경제 제재를 완화시킬 거다 기대를 하지만은 저는 전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 시진핑은요, 이제는 무소불위로 또 5년 권력을 보장받았고 지난 5년 동안의 정적을 제거하고 자신으로 권력 집중을 강화시켰는데 남은 5년만 있으면 이제는 내가 영원히 해먹으려고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 사이에 중국 언론을 죽기를 바라거나 깜빵에 쳐넣거나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대외적으로 강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경제적으로 지금 무너져가는 중국을 대외적인 충돌을 통해서 국민들의 애국심을 불러일으켜서 그걸 조작을 해서 국민의식을 통제하면서 대외적인 강경 행보를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올해 들어서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스타일인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나오니까 지금 10월 중순에 있을 자기가 임기 2기를 확정하고 독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이 당대표대회 이전에 미국하고의 충돌로 어떤 우려가 생기면 그런 위치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미국이 경제적인 보복을 중국에 해서 중국이 경제가 문제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그게 어렵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시진핑은 계속 트럼프의 비를 맞추고 트럼프에게 모종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대북 제재를 할 것처럼 북한을 통제하겠다고 100일간 시간을 달라,
그러면서 10월 달까지 시간을 벌면서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 꿈을 이뤘어요. 이 이후에 시진핑의 태도는 제가 생각할 때는 확연히 달라진 공격적이고 공세적이고 아주 안하무인의 태도로 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핵 문제가 좀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정은이 한간에는 18일 전후로 도발을 하지 않겠냐 했는데 시진핑이 지 황제 등극식에 김정은이 죄를 뿌리면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죠. 그래서 김정은이 조용한 겁니다. 중국 당대표 전후를 앞두고 당 창건인 10월 10일에도 조용한 겁니다. 제가 당분간 좀 조용할 거라고 했잖아요. 자, 시진핑은 김정은한테 두 가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는 내 밑에 들어와서 복종을 하면서 짜고 치자. 그리고 네가 미국이나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은 내 이해관계와 부합이 되니까 결국 한국에서 미군이 빠져버리면 한국은 우리 손아귀에 들어오고 그건 또 네 손아귀에 들어오는 거라고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짜고 치되 내 통제를 잘 따라서 하고 대외적으로는 네 혼자 사고 친 것처럼 해라. 최악의 경우에는 내가 막아주겠다. 딱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것이 시진핑 등극 이후에 한반도의 상황이다.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